금융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많은 공급이 지어지는가가 문제인 거고요. 그곳에 전월세 공급도 원활한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는 수요도 여전히 많고 공급이 적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규제 억제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그 대출 규제가 좀 먹힐 수가 있어요. 정책들을 한번 보면서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시점을 언제로 잡으실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대출로 유명하신 분이죠. 풀팽님 모시고 최근 대출 시장 좀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의 저자 풀팩 강현옥 대표라고 하고요. 3월에 제 책이 처음 나왔는데 이제 베스트셀러로 지금 계속 잘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네, 그래서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에 있는 꿀팁들 오늘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책을 좀 보시면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네. 조금 좀 활발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대출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나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다시 풀었다가 지금 다시 재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이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묶이기 전에 풀려 있을 때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거래량도 이제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문의는 항상 있고요. 근데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재지정이 되고 지금 다시 조기 대선 국면을 맞으면서 시장은 다소 다시 좀 조용해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묶고, 그리고 대선 전은 지금은 약간 조용한 분위기고 그 전에는 좀 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지금 상반기 좀 대출 시장의 가장 큰 좀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미 금융 소비자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뉴스 등을 통해서 이제 대출 지식도 많으시고 대출력도 이제는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출이 잘 나온다더라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셔야 되는 내 집 마련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그 수요가 좀 많고 문의도 많고 이제 상반기 내로 대출 실행을 마무리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그리고 대선이 또 이제 진행이 되면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정책이 또 변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이제 시장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을 받으셔서 대출의 힘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상반기에 움직이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좀 정권이 이제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그쵸? 있고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네. 되는데 좀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좀 예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게 만약에 규제 일변도로 가는, 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규제 강화 정책을 펴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대출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막혀있던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부터 차주별 DSR, 즉 문재인 정권 때, 이전에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DTI보다 더 강화된 DSR 규제를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차주별 DSR 규제라고 하는 건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이렇게 차주, 그리고 소득별로 주택 가격별로도 좀 제한이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면 모두 차주별 DSR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대출에 대해서 그 규제는 계속 가져가고 있으나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즉 투기과열 지구에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제 전면 틀어막는 그런 정책도 펼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시장이 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고 그 규제가 나오고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오히려 폭등장이 이제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는 일시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바뀌게 되는 정부가 이재명 만약에 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하면 더 크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문재인 정권보다 더 이제 심한 만약에 정책을 펼친다, 더 규제 강화도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대출 자체에 있어서 지금은 되는 은행들이 있어요. 네, 틈새 은행들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도 모두 막힐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제2금융권이라든지 또 다른 대출들로 이제 풍선 효과를 타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집값이 잡히기보다는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폭등장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어떤 식으로 금융 정책을 펼 건지에 따라서도 대출 규제도 그렇고 대출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그런 정권이 들어오는 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정책 면에서는 안정적이고 좋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확실히 이제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까지 이제 염두를 하시게 되면 지금 상반기에 대출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상반기에 동결을 했었지만 네. 디딤돌이나 이제 버팀목 대출은 오히려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시 발표됐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이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왔고 대출금리도 지금 변동금리 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감을 할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책성 자금 대출도 대출 총량 규제에는 들어가는 대출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이번 연도 2025년도 가계 성장률 범위 즉 3.8% 내에서 대출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출 총량 파이를 정해놨어요. 그 이상으로는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파이 내로 들어오는 대출이 정책성 자금 대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성 자금 대출인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도 이제 한계 없이 마구 풀어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금리를 올린다든지 또는 한도를 제한을 해서 이 청량 규제에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아파트를 살 때 이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를 살 때 지금 이렇게 0.2% 정도 오른 금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확실히 같은 연봉, 같은 차주의 조건이라 하더라도 지방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덜 나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좀 변화가 네. 좀 있습니다. 보증 비율 축소, 그리고 반환 보증 수수료 인상 등 이런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네. 이 대출에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과 고객 사이에 보증기관이 있고 그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서 그 보증서에 대한 보증을 100%를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최대 보증금의 80%까지가 전세자금 대출이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보증기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허그, 도시보증공사 이러한 보증기관이 있죠. 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80%가 대출이 나가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보증서가 있고 이 보증서를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보증 비율이 이제는 100%가 아니라 HF 주금공 그리고 SGI 서울보증 이제 서보증 그리고 허그 같은 경우 모두 이제 보증 비율이 100%가 아닌 90%로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더 낮은 이제 80%까지도 보증 비율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도 대출이 나왔다면 이제는 한 60, 70% 정도만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HF나 SGI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SGI는 DTI를 받고요. 그리고 HF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한 3.5에서 4배 정도가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허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틈이 있었어요. 소득이 좀 다소 부족하고 부채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신용 점수만 좋으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 80%까지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허그도 소득 능력 심사 강화를 하겠다고 6월부터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비율 축소로 인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잘 실행이 안 될 텐데 허그마저 소득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소득이 부족한 서민 실수요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다소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세 물량 자체도 좀 줄어들 거라는 네. 이야기도 있던데 네. 이러면은 이제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맞아요. 보증금을 대출받기도 힘든 상황이 네. 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반전세 형태가 좀 가팔라지거나 아니면 월세가 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급이 우리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집에 공급이 없다 보면 그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전세 금액이라든지 월세 금액은 더 상향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사실 지금 약간 이제 뭐 조기 대선을 치른다. 그래서 네. 규제나 정책 같은 것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네. 요런 좀 시기에 뭐 대출력을 이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는 것 지금 시점이 그럼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진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할 때 오히려 부동산에 가면 더 브리핑이 잘 나오고 매물들도 잘 설명을 해주시고 좋은 매물들, 급한 매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을 하고 좀 이제 요동을 친다라고 하면 매도인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매물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기를 오히려 잘 노리셔서 임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손품 발품 등을 통해서 입지력을 쌓아 가신다면 내가 6월 말 전에는 잔금을 치겠다. 또는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계약이라도 하시면 그 계약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2단계로 잔금을 치러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하고 이게 자석까지 하셔야 돼요. 자석까지 하셔야 총량을 확보해 두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한 다음 은행에 가서 자석까지 이제 완료를 하시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잔금 3개월 전까지는 자서를 받아주거든요. 물론 이제 보통은 한두 달 전에 이제 자서를 받아주는데 최장 3개월까지 전에도 받아주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좀 손품과 발품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은행들 되는 은행들을 이제 같이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원하는 곳에 입지력이 내가 바탕이 됐고 이곳이 오를 집이다라는 판단이 되신다면 그때는 지금 이제 대출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되는 은행에 가서 자석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게 대출 총량 규제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잔금 사고 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네. 대출을 이제 실행한 이후에도 좀 꾸준히 관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금리 변동에 좀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추후 자금 계획 같은 거를 좀 잘 이렇게 네. 조정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환 문의가 요즘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이나 20년도에 은행 내 고정금리, 즉 혼합형 상품을 쓰시는 분들은 5년은 고정이었다가 그 다음은 변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저렴한 금리로 고정금리를 쓰시다가 지금 변동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대환을 요구하시는 수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면제고 지금 올해 들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각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환 문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억 정도 만약에 대출이 나왔다. 근데 지금 동액 대환이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DSR 제도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내려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소득이 높아지지 않은 이상 그 같은 금액으로 동액 대환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만 보고 움직이시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만큼이 잘 나올 수 있는지 한도를 파악을 하시고 대환을 하시는 게 이제 사고가 나지 않는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내에서는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형 차주에게 대출 한도를 많이 줄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고정금리, 즉 혼합형이나 주기형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형이나 주기형 같은 경우에도 변동형보다 이제 금리적인 메리트가 덜하지 않아요. 오히려 변동형보다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있단 말이에요.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변동형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의 대출 한도와 금리를 포괄적으로 보시고 대환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갈아타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한도와 금리를 잘 체크하셔서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올해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약간 가능하면 좀 금액대별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형 차주에게 가산금리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는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부담스럽잖아요. 여튼 부담스러우면 대출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 계산을 할 때 처음에 실행해서 나갈 때 이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를 최대한 줄여서 나가겠다. 왜냐하면 대출 총량 규제에 있으니까요. 그 일환으로 나온 게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 변동형 차주의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정형 대출을 찾습니다. 이제 대출 한도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은행 내에서는 이 고정형이라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쭉 장기 고정금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도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은행 내 고정금리 상품은 혼합형, 즉 5년 동안 고정이고 그 뒤가 변동으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과 그다음에 주기형 상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주기형 상품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5년 고정이고 그 다음은 다시 변동, 그 다음에 다시 주기적으로 5년 이렇게 퐁당퐁당식으로 고정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고정형, 주기형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동형의 기간이 가장 적게 들어가니까 대출 한도가 가장 적게 줄어드는 거예요. 즉 주기형일수록 대출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내에서 변동형, 주기형 그리고 이제 혼합형 중에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여전히 주기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이 주기형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 주기형 상품에 대한 금리적인 메리트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형이나 혼합형보다 낮게 형상을 해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도도 많이 주는데 금리도 괜찮네. 지금 이제 4%대 초반이나 3%대 후반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매매 금리 그리고 생활자 금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수요와 이제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을 받기 위한 소비의 이제 그러한 요구가 이제 충족이 되어서 지금 주기형 상품이 여전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4%의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연봉의 6배 정도가 1금융권 은행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연봉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DSR 40% 내로 들어와야 1금융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는 좀 더 대출이 안 나가거든요. 왜? 가산금리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규제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0.75% 붙어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1.2%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더 대출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도권 기준에서 연봉 대비 한 6배 정도가 1금융권 은행에서 나온다. 즉 5천만 원 연봉자면 한 3억 원 정도 대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2금융권에 가면 DSR 50%까지도 풀어주기 때문에 좀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7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7배에서 7.5배 정도가 이제 보험사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수협, 농협 이러한 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연봉, 같은 차주의 조건이면 대출 한도가 급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보험사라든지 이러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알아보시는 게, 2금융권 주담대를 받는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금리나 한도 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2금융권도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도 비슷한 편이에요. 4%대 초반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품 발품 등을 통해서 여러 은행 중에 나한테 대출해 주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급여 이체를 받는 그 은행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DSR 50%까지도 줄 수 있는 은행들도 좀 포괄적으로 알아보시면 좀 더 많은 대출 한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봉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배 정도가 나오니까 1금융권 은행에서는 6억 원 정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2금융권 하면 한 7억 5천 정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2단계 때는 지금 기준 이제 1.2%의 가산금리가 붙었을 때의 기준인데, 이게 스트레스 3단계가 되면 사실 수도권에 1.2%보다 더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1.5에서 최고 3%까지도 붙인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대출이 나온다라고 발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산금리를 얼마나 붙일지를 4, 5월 중에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최저로 1.5는 붙는다고 했으니까 1.5에서 3% 내에서 붙겠네.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다시 토어제로 묶이면서 좀 조용한 편이고 대선 전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많은 가상금리가 수도권에서도 붙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1.5 이상은 붙을 거다. 그러면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아까 1금융권 은행에서는 한 6억 원 정도가 대출 나왔잖아요. 근데 한 5억 8,700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1.2%의 가상금리일 때의 의미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상금리가 붙어서 내 대출 한도를 줄일지는 한번 이제 발표가 나오는 걸 보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은 확실히 이 가상금리를 덜 붙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확실히 DSR 3단계 이전에 움직이시는 게 대출 한도나 금리 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DSR 3단계가 적용되면은 네. 대출의 이제 크기 자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금리도 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부동산 시장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자유시장 경제, 즉 이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시장에 맡겨두면 사실 큰 혼란이 없을 텐데 지금은 사실 서울에도 그렇다 할 공급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특히 26년에는 더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공급이 많다,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수요 반영을 잘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많은 공급이 지어지는가가 문제인 거고요. 그곳에 전월세 공급도 원활한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는 수요도 여전히 많고 공급이 적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규제 억제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그 대출 규제가 좀 먹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 때 그랬거든요. DTI 규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이제 예로 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전세가 그래도 싸네 해서 사람들이 이 DTI 규제가 들어가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급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장 상황이 맞물려서 이런 대출 수요 억제책이 좀 시장에 효과를 거뒀던 건데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도 서울 매매 가격 대비 한 70%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갭이 줄어드니까 이럴 바에야 나중에 대출이 더 안 나온다는데 지금 집 사두자라는 그러한 불안 심리 같은 것도 이제 몰려서 사람들이 그때 공포 심리까지 유발이 되다 보니까 매매로 많이 몰린 그런 경향도 있었고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이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몰렸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많이 예를 들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많이 이미 올라져 있는 거를 억지로라도 낮추겠다라고 이제 좀 무리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역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역사가 그동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수요 억제책이 되고 전세가율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수요 억제책을 펼치는 그런 대출 규제 정책 같은 게 나오게 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당장에 그럴듯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만 들어오면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이 되고 지금 오히려 공포 심리가 조장이 돼서 나중에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져 지금 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요동을 시킬지 아니면 안정화를 시킬지 오히려 낮출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배워왔고 보아왔던 정책들을 한번 보면서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시점을 언제로 잡으실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좀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지만 네. 또 앞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게 늘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고정금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되는지 네.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이게 대출 종류별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변동금리 상품이 좋습니다. 이제 변동금리가 주담대보다 지금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오히려 변동금리 이제 신용대출 차주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의 이제 우량 차주 같은 경우에는 3%대 후반, 중후반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내가 이제 신용 점수도 좋고 소득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3%대 중후반 그리고 우대 이제 부수 거래를 통한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으면 3%대 중반도 이제 받아가시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 오히려 지금
그 신용대출 금리가 좋은 역전 현상이 벌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고, 물론 신용대출도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 한 번 이제 신용대출이 일어날 때 몇십억이 일어나는 주담대와는 또 다른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이라든지 또는 비주택 대출,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비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DSR 같은 경우에 개인 대출로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제 변동형 상품이 금리적인 메리트가 큽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보다 이게 비주택 대출이라든지 이런 상가 담보대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훨씬 변동형이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담대 상품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한도도 중요하신 차주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DSR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차주에 대해서는 한도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내가 한도와 금리를 같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리고 대출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무작정 변동금리만 선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종류별로 내가 어떤 대출을 받을지에 따라서 금리를 중점적으로 볼지 그리고 한도와 함께 볼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게 이제 이왕이면은 올해 상반기에 좀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실수요자분들이 영끌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게 참 위험한 단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단어기도 한데, 저는 입지력이 없으면 영끌 절대 하지 마라. 오히려 그건 대출력이 없는 것이다. 이제 책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오를 집, 즉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떨어질 집에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영끌을 해서 사면 나쁜 빚이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대출력을 활용한다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입지력이 있는 곳에 대출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입지력이 있는 곳은 이미 많이 올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공부를 해보시면은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서울 수도권 내에 유력한 단지들이 여전히 가격이 좀 멈칫해어 있는 그런 단지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지 공부가 필요한 거고, 사실 부동산이 불로소득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내 집 마련과 자산 증식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입지 공부가 항상 대출보다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출의 힘이 많이 필요하시다면 그때는 영끌하셔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영끌은 절대로 지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입지가 이제 수반이 됐는데 지금 내가 자본금이 너무 부족해. 근데 이 정도의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상급지에 입성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영끌을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어차피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갈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소득 범위 내에서 아까도 보셨듯이 연봉 대비해서 한 6배 정도만 대출이 나가고, 그것도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도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 한도가 오히려 못 나와서 지금 고민이시지, 예전처럼 신용대출도 받고 주담대도 받고 이렇게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대출을 받으실 때는 꼭 원리금 통장, 즉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으셔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자를 위해서 좀 더 대출을 받으라 이게 아니고요. 이 사고의 전환을 좀 해달라는 의미인데, 제가 책에도 자세히 실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연봉 5천만 원이면 6배 한 3억 원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잔금을 한 2억 5천 정도만 이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금 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은 3억 원이 실행이 될 건데 2억 5천의 원금과 5천만 원의 원리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2억 5천만 원은 매도자에게 송금을 해서 잔금을 치르고 5천만 원은 내 원리금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이체 날 알아서 그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상환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대출을 받아서 갚는 것에 허덕이면서 갚는데 너무 힘들다, 영끌족이 이제 죽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대출 활용법을 통해서 내 집이 오를 집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다소 부침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본다면 원리금을 내면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집을 보면서 여유 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저는 소득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아서 원금 일부와 원리금 일부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가장 현명한 대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출에 대해서 무작정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무슨 원리금 통장까지 내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평균 가격이 12억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12억 원의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당연히 은행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먼저지 무작정 대출을 배척하고 대출은 나쁜 거야. 이렇게 부정적 인식으로 마음을 닫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출을 좀 더 잘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은행 활용법은 뭐가 있을까? 대출 내에서 원금과 원리금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 그걸 저는 이제 원리금 통장 활용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갚는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용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에서도 제가 봤는데 대출은 갚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 이용을 해주셨더라고요. 하는 거죠. 그러면 집은 대출로 사는 거고 대출은 그 집이 오를 집이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이 신용 점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혹시 신용 점수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신용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신용 대출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대출 연장도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SGI 보증서나 또는 이제 허그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좋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신용 점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연체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체 없는 성질 상환이 무조건 기본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발급도 없고 대출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신용 점수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카드를 한 2개 정도까지 이제 발급, 체크카드 포함입니다. 발급해서 잘 이제 사용을 하시고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하고 결제일에 잘 결제를 하시는 분이 대출을 잘 받아서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하는 분이 무거래 내역보다 즉 사회초년생이나 주부같이 이렇게 아예 거래 내역이 없으신 분보다 이제 신용 점수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점수를 파악할 때 우리가 KCB 점수나 나이스 점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신용 점수를 파악하는 그 점수 분포도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서 신용 거래 내역을 이제 점수화 시켜줘요. 즉 카드를 얼마나 잘 발급을 받아서 잘 사용을 했는지 대출을 잘 일으켜서 잘 상환을 했는지 그러한 점수를 다 부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보다 대출을 잘 받아서 성실 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신용 점수가 더 높고요. 반드시 이때는 연체를 하면 안 된다. 즉 영업일, 5영업일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 이렇게 연체를 하게 되면 전 금융권에 이제 통보가 되고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절대로 연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이잖아요. 연장을 할 때 내가 지금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점수 범위 내에서 한 1억 원 정도를 받았다. 연봉 이내에서. 근데 이게 연장 때 100% 연장이 되려면 일단 소득 관리, 신용점수 관리를 잘 하면 별 다른 이상이 없으면 1억 원을 이제 연장을 해주겠지만 이때도 신용점수가 낮아지면은 일부 상환 조건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2, 3개월 전, 즉 연장하기 2, 3개월 전에는 일부러라도 전액을 다 다른 통장에라도 넣어서 사용하시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일부러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은행의 상환 조건만 더 충족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푸는 꿀팁인데 네, 이렇게 해서 연장하기 2, 3개월 전에는 풀로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 중에 이제 뚫어만 놓고 안 쓰시는 분들도 다 대출 한도에는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연장에 있어서 내가 전체 금액을 다 연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 3개월 전에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선결제라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 결제일에 앞서서 한 5일, 5영업일 정도 전에 앱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담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선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 있는 꿀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급하신 분들은 선결제도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꿀팁을 네. 많이 방출해 주고 사실 계시는데요. 이제 강의에서만 푸는 건데 네, 특별히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신용 점수를 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내 신용 점수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KCB나 나이스 이런 것들 통해서 네이버 페이라든지 또는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 신용 점수를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토스뱅크라든지 이렇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내 신용 점수는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앱들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것도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맞나요? 아닙니다. 신용 조회만으로는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10이나 나이스 점수의 분포도에 신용 조회만으로 점수를 떨어뜨리는 요소는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조회만으로는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출을 일으키면 그때는 신용 점수가 떨어져요. 카드가 발급이 돼도 신용 점수가 일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의 건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오릅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으나 이후에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통해 신용 점수를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신용 조회를 통해서는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어도 또 많이 또 안 받아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이신 분들도 많고 네.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처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스트레스 DSR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 대출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용 점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신용 점수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소득 한도를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고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신용 점수가 많이 불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기타 대출이든 개인 명의로 받으실지 아니면 사업자 명의로 받으실지 차주를 어느 분으로 설정하실지 그리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지 신용대출을 받을지 등 어떠한 그 대출 상품을 받을지 등을 다 세분화해서 좀 공부를 하셔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지 그다음에 은행재원 대출을 받을지도 또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출에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이라는 이제 그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요. 처음에 내가 대출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하면 이 대출력이 충만한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듯이 이제 하나하나 사례까지 다 풀어서 이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출 상품을 가장 잘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 각 가정별로도 다르고 각 차주별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갈지 또 무주택자도 종류가 많아요. 서민 실수요자도 있고 생애 최초도 있고 그리고 규제 지역의 집을 살지 비규제 지역의 집을 살지에 따라서도 다 대출 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차주의 조건, 요건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소득도 확인을 해주시고 어떤 대출 상품을 받을지를 좀 분류하셔서 전략을 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주부나 소득이 네.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대체소득, 추정소득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근로하면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증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증빙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그리고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소득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을 이제 증빙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이런 증빙소득자를 우대하고 이러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대출을 많이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소득이 없다, 나는 주부다, 사회초년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또는 카드 사용액 등을 이제 연봉 최대 5천만 원인 사람으로 이제 측정해주는 그런 대체소득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내 카드 사용액이 체크카드 포함입니다. 한 2,400, 500만 원 정도가 넘는다라고 하면 연봉 최대 5천만 원인 사람으로 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라도 본인 명의로 잘 사용을 하시면 이제 내가 연봉 최대 5천만 원인 사람으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 금융기관에서 이 카드 소득을 소득자로 봐줄지 안 봐줄지는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마다 모두 이러한 대체소득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라든지 또는 연금보험 납부 금액으로는 대체소득을 대부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으로 해서 만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금융권이라든지 일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드 소득자도 대체소득자로 봐주기 때문에 이제 카드라도 잘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대체소득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부부 합
합산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때만 이 대체소득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대체소득도 한번 알아보셔서 최대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아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3억까지도 나왔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네. 계속 말씀은 해주셨지만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 대출에 관련해서 정말 기초부터 또 심화까지 내용을 고루고루 담아주셨는데 네. 이 책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대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살짝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책은 좀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그러니까 왜 대출력이 필요한지, 이 대출력에 대한 사고 전환,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명하게 잘 활용하자. 영끌하라는 게 아니라 현명한 이제 은행 활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 현명한 은행 활용법인 대출력은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어떻게 발휘가 돼야 될지, 그다음에 1주택자 기준으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어디까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빈틈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DSR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비주택 투자까지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1, 2, 3금융을 다 포괄하는 은행 재원 대출의 상담과 실행을 도와드리는 롬피디 팀이 있거든요. 그 이제 상담 양식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접수 양식을 통해서 메일 의뢰를 주시면 한 분 한 분 무료 상담을 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실행까지도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출에 대한 기본 지침서뿐만 아니라 응용까지 그리고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전략을 펴시고 내가 어느 부분까지 알아야 되고 어느 부분을 몰랐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포지션에 맞는 대출력을 잘 기르셔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승리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집필을 했습니다. 책 내용을 보니까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종류별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정책자금 대출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네. 요거를 좀 어떻게 구분하고 선택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책자금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을 이제 하시는 게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인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팀목 정책성 자금 대출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성 자금 대출은 좋은 게 뭐냐면 DSR을 보는 게 아니라 DTI를 봅니다. DTI라는 건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자 상환 능력 정도를 보기 때문에 DSR보다 순한 맛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분이 아까 은행에서는 한 1억 8천 정도 대출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DTI 60% 정도로 들어오는 이러한 정책성 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거의 2억, 3억까지도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한 연봉의 한 9배 정도, 10배 정도까지도 차주의 조건이 된다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한 5, 6천 미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성 자금 대출부터 알아보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시고요. 이 DTI 때문에 이제 뭐 대출이 못 나온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신용대출이 다소 있으신데도 은행재원 대출은 DSR 때문에 막혀서 못 나오는데 이 DTI는 뚫었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소득이 다소 적고 부채가 많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함께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책성 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좋고, 이런 정책성 자금 대출이 또 좋은 게 장기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즉 10년, 20년, 30년, 최장 40년까지도 이 계속 만약 예를 들어 2%대다라고 하면 그게 계속 그 금리로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으로 저금리로 내 연봉 대비 많은 대출 한도를 가져갈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 정책성 자금 대출로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도 있고 주택 가격도 5억, 그리고 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도 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수요들이 꽤 있고 여전히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디딤돌 대출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오다 보니까 12월 2일부터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 디딤돌 대출로 잔금 대출을 일으켰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방공제를 무조건 합니다.
이 반공제라고 하는 건 최우선 변제금을 제하고 대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까지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인데 디딤돌 대출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무조건 반공제 해라 라는 게 이제 12월 2일부터 이제 시행된 디딤돌 대출의 제한 사항이고요. 하나 더, 하반기부터 이 디딤돌 대출로는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 못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수도권 아파트에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때 주의점인 거고요. 그러면 나는 반공제를 해서 최대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3%대 중후반의 금리를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DTI를 보게 되는데 좋은 게 디딤돌 대출이나 이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받고 전월세 세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론도 함께 포괄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1, 2%대로 저리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인데 반 정도로 저렴해지는 거죠. 그러면 같은 대출 뭐 3억이나 4억, 5억을 낸다 하더라도 은행 재원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원리금 상환이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주택 가격은 9억 원이고 최대 대출 한도는 5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신생아가 출생을 했다라고 하면 신생아 대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성 자금 대출은 이 대출을 받고는 다른 추가 주택 투자를 못 합니다. 그게 뭐냐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당초 내 집 마련을 은행 재원 대출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무주택자 기준으로 나는 일단은 저금리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한 5, 6천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좀 보시면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자세히 네, 이야기를 거의 강의를 해드렸죠. 네, 네, 왜냐하면 이 정책성 자금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은 저희가 못 도와드리거든요. 스스로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을 받을 때 또 중요한 게 이 대출을 받는 순서라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받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굉장히 사실은 포괄적인 질문인데 신용대출을 그렇게 받을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지에 따라서도 또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담보대출도 써야 되고 신용대출도 함께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정책자금 대출, 아까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도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디딤돌 대출은 DTI만 보기 때문에 앞에 신용대출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DTI 60%만 통과를 하면 원하는 대출 한도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디딤돌 대출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신용대출을 은행에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DSR을 보고 신용대출을 이제 내주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있는 디딤돌 대출이 다 대출 한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DSR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을 맨 마지막에 받으시고요. 내가 신용대출이랑 정책성 자금 대출을 같이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대출을 먼저 일으키시고 내가 만약에 정책성 자금 대출이 아니라 은행 재원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용대출이 많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은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주담대를 못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그 은행에 신용대출 상환 조건부 주담대를 신청해 보세요. 제가 책에서도 이제 작성을 했는데 신용대출이 이미 많은 연끌족이다. 근데 나는 주담대도 필요해 라고 하면 이미 연봉만큼 신용대출이 있으면 DSR 25% 이상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DSR 15%만큼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주담대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잔금 대출이 못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잔금 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을 갚는 조건,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용대출 상환 조건부 주담대라고 하는데 모든 은행이 다 해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능한지를 먼저 은행원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으나 이 주담대를 받아서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을 끄겠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주담대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출을 실행해 주는지를 이제 은행원과 잘 상담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약간 DSR일 것 같은데요. 네. 이 DSR 계산할 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DSR이라는 것 자체가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DSR이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부담이 낮아야 돼요. 그래야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려면 첫 번째, 대출 만기가 긴 게 좋겠죠. 우리가 같은 1억, 2억을 빌린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갚아 그러면 부담이 확 올라올 테니까 최장 30년, 40년에 나눠서 갚아라고 하는 게 5년 내로 갚아 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대출 만기는 긴 게 좋습니다. 긴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금리는 낮은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야 상환 부담이 덜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부수거래 등을 통해서 우대금리를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DSR 한도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득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죠. 소득을 보면서 상환 능력을 가장 많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내 몸값을 올리는 걸 늘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근로소득자를 포기하고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대출도 잘 받고 부동산으로도 자산 증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본인 몸값을 올려야 대출도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 관리, 그리고 금리도 잘 받으시기 위해 신용점수 관리, 그리고 대출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설정해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출 받으실 때 본인이 생각한 계획한 금액만 딱 생각하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좀 대출 받을 때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뭐 부대 비용 그리고 뭐 계약 시 특약사항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될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세입자 입장인지 또는 매수자 입장인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전세입자 포지션에서 내가 전월세를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지에 따라서도 더 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임차인 포지션이다라고 하면 전입을 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내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존 등기가 늦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임대인도 대출을 조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세를 세팅을 하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가 나중에 밀리겠죠. 왜냐하면 전입이 먼저가 되면 그 전입자가 전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선순위로 되지 않으면 대출을 안 일으켜줄 거야 라는 은행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임대인들이 부탁을 해요. 나중에 보존 등기가 나오게 되면 전입을 빼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서 특약을 적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SGI나 허그 같은 게서 받으면 전입을 빼잖아요. 그럼 바로 대출을 회수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내가 전세입자 입장이다 라고 하면 전입을 빼는지 안 빼는지 그런 특약사항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를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애당초 내가 이런 미등기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이러한 이제 KB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래가 많지 않은 곳에 전월세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요즘에 전월세 사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처음에 잘 나오는지부터 좀 이제 알아보셔야겠죠. 불법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 있는 그러한 곳은 다시 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전세 사기에도 이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탁회사와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신탁 대출을 받은 임대인과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시면 또 신탁 사기에도 걸릴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포지션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책에서 조금 인상 깊게 본 좀 그 챕터가 있다면 상위 1% 부자들의 대출 활용법이었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대출을 활용하시나요? 제가 이제 은행원 시절에 VIP실에도 잠깐 있었는데요. VIP라고 하면 여러분 아침에 입금을 한 10억 정도 해서 저녁에 한 10억 정도. 근데 지금은 그게 20년 전이니까 지금 한 5, 60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 흐름이 자유로우신 분들이고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위 1%의 부자, VIP 분들도 대출을 정말 잘 활용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금 소명을 할 때 대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잔금 대출을 이제 써야 되는데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자금 소명을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금융기관의 대출 부채로 확인을 시키면 훨씬 좋은 게 많거든요. 세무당국의 눈치도 좀 피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일부러라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빌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금 용도 증빙 등으로도 많이 대출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자식에게 이제 이 자산을 물려줄 때도 일부러 대출이나 전세금을 껴서 물려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잘 익히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약간 자본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돈이 있으신 분들도 대출을 활용할까라고 인식의 전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은 그냥 현금으로 그냥 또는 전월세 세팅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 또한 존중을 하고요.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열심히 임장과 입지력을 쌓아서 또 대출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는 상위 1% 분들도 대출을 잘 활용한다라는 거를 이제 익혀보시고 우리 가정에 맞는 대출력을 최대한 잘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출을 잘 활용해서 정말 상급지로 가는 네. 대출력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 상급지는 늘 자금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잃지 마시고 대출을 잘 활용하면 경기도 C급지나 또는 하급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제 책의 독자들이나 이런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이제 후기들이 좀 더 빨리 풀팽님을 만났더라면 이 대출력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라는 그런 후기들이 진짜 90% 이상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대출 전략을 알았더라면 더 빨리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상급지에 입성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후기들을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대출은 양날의 검입니다. 무조건 활용하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네, 남의 말만 믿고 움직이시면 안 되고 제가 말한 것도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에 맞춰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이 대출을 잘 활용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좋은 입지의 대출력을 활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상급지 문이 닫히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대출력을 기르셔서 상급지에 입성하시기를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을 활용하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